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 인선을 거의 마치면서 이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구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후보자들이 오늘 일제히 첫 출근을 나서며 구상을 밝혔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기능을 기소청,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산 개편하는 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가 폭증하고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친명계 좌장 5선 의원으로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온건파로 꼽히는 정 후보자가 대통령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검찰개혁의 완급 고삐를 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내일부터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의료 정상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요. 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 논란에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명 전부터 논란이었던 배우자의 주식 투자 논란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자의 남편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코로나 수혜주를 사들여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의정 갈등 해법으로는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관련 특례 방안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갈등의 당사자였던 전공의 단체도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 다른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첫 출근길까지 이다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약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인해 사립대가 소외될 거라는 우려를 일축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국가 중심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과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구조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엄지를 들어올린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어제 간담회에서는 경제 혁신을 위해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는 국민의 주주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창하셨는데 딱 맞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관련해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조직 개편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산업과 통상 그리고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찰국 폐지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요. 경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 속 지난 2022년 출범한 경찰국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무서운 뜻이 숨겨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뜻인데요.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정성호 의원 법무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초 오선 중진이 정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더 뜻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주 후반 대통령실에서 정 의원에게 연락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보니까 검찰개혁 제대로 할 사람 정 의원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정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지난주 후반 뭔가 급박하게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실세 중진 의원을 앞세워서 매끄럽게 처리해야 진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 얘기 좀 보겠습니다. 친명 조직 행사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정청래 의원은요,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소식 들리게 하겠다. 또 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 검찰개혁 끝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요, 또 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한 축이죠. 법사위 소속된 김용민, 장경태 의원은 최근 국정기획이 가서 검찰 수사권 떼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게다가 검찰 해체법 발의하면서 석 달 내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경일변도 전략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검수완박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강경하게 몰아붙이면서 개혁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 뭔가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정성호 의원이 네.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저도 뭐 오래 봐왔어요. 정 후보자를 오래 봐왔는데 변호사 출신이면서 친명계 좌장인 동시에 민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중도 목소리 많이 내왔고요. 또 보수 정당과도 활발하게 소통해온 정 후보자, 검찰개혁을 잡음 없이 시끄럽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정 후보자 오늘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에게 혹시 피해가 가는 점은 없는지 부작용도 살펴보고 야당과 소통해가면서 다수로부터 동의받는 진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정성호 후보자 하면 대통령하고 정말 친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자리예요. 맞아요. 일단은 정 후보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허물없는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 후보자 검찰 수사권과 공소권을 완전히 나눠야 한다는 이 대통령 뜻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이 대통령 공약이 수사 기소 분리인 만큼 검찰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을 밝혔는데요. 자,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의 정말 큰 수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확실한 성과 되겠다는 의지가 검찰에겐 더 무서울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렇군요. 이남희 선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배추 20포기, 20포기 쌓아놓고 회계사, 농업인, 탈북민 등을 불러서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개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 연장. 회의장 가운데 배추 20포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주부들 손에서 이렇게 요리로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국회에 와 있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추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매달 450만 원의 유학비 지원 의혹에 김 후보자가 배추농사 투자 수익금이라고 주장하자 반박하기 위해 농민과 배추를 동원한 겁니다. 직접 배추를 들며 질의합니다.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료 부실 제출 논란이나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비판했습니다. 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다, 제2의 조국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유엔 보고서 등 4개를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교수 이름 엉터리로 써오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아주 곤장을 맞을 일이죠. 그거는. 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찾았다.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단식하시는 건 아니지? 단식하지 마. 단식은 왜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 아니,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고. 아니, 무슨. 그 누구야?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그랬어.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치고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실력이 창피한가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들 중에 국민의힘이 이 3명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요. 백승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통일부 장관으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해충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장관 인선 중 정은경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조현 후보자 3명을 콕 집었습니다. 이해충돌 내각이라며 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남편이 진단키트 등 관련 주식을 샀다는 의혹을 집중 파고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에 진단키트 관련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본인은 사적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월 발의한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이 가족들 혜택 주기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을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또 지명을 했습니다. 조현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아내가 매입한 도로 부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며 시세 차익 10억 원을 얻었다며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관심을 그냥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쏠리게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조현 후보 외교장관 후보자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 문제도 있고. 국민의힘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공세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난 2년간 아들 부부 집에 주소지를 살았는데요. 이 반전세 계약서는 2년 가까이 지난 4일에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실거래 신고도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은 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체결한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보증금 11억 원, 월세 100만 원을 주고 빌리는 반전세 계약입니다. 아파트 주인은 조 후보자의 아들 부부. 조 후보자 부부는 이 반전세 계약서를 쓰기 전 2년 동안 아들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조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에 전입한 전후로 부동산 등기에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아들 부부와 반전세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을 하고도 전세권이나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채널A 질의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하기 이틀 전 조 후보자 며느리는 아파트를 담보로 4억 원가량을 대출받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 계약을 맺었어도 실거래가 신고나 전세권 등기를 안 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년간 살다가 지난 4일에야 반전세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후보자의 반전세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부동산 계약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늘은 이재명 정부를 우리 정부라고 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 장관 때 반대했었던 양곡관리법을 이제는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은 유임 철회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여당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의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송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은 남는 쌀을 사후에 사는 것이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전 대책을 세워 남는 쌀을 아예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장관은 앞서 정부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송미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농장의 주원인가 윤석열 정권의 농업정책을 진두지휘한 농방장관이면서 1.3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 공무원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대통령실에 유임 철회 촉구 서명을 전달하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비수도권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 이 국가가 준비 중인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지역은 기존 정부안보다 3만 원씩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합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민생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기존 2만 원 추가 지급안에 더해 3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지급 대상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역 간 생활 격차가 크니 지원금도 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최소한 인구 소멸 지역은 5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추가 재원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기존 지원금 예산 13조 원에 추가 재원 마련안을 가져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는 다른 항목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규모가 일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냐며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5,100만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내야 될 추가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만 원입니다. 결국 15만씩 나눠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여권은 다음 달 3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휴가철이 다가오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여름 첫 폭염특보와 첫 열대야가 동시에 찾아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구름이 많아 햇볕이 내리쬐진 않았지만 후텁지근한 날씨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도로가 온통 벌겋게 물들었고 표면 온도는 40도에 달합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도심 주택가도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한국에 베트남에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습하고 더운 것 같아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로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은 31.2도까지 올랐고 삼척과 대구는 무려 36.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저녁 6시지만 서울 바깥 기온은 31도, 가정집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밥솥과 가스레인지 열기로 실내 온도는 32도, 한증막이나 다름없습니다.
해가 져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최저 기온은 포항 27.4도를 비롯해 강릉은 27도, 서귀포도 25.9도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도 25.6도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한낮엔 35.3도, 밤에도 27도를 웃도는 포항은 불가마로 에어컨 없인 버티기도 힘듭니다. 아주 더워가지고 한 3시간 에어컨 틀고 끄고 잤어요. 새벽에 또 일어나니까 방온도도 30도로 올라가더라고요. 장마 전선이 서해상으로 물러나면서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같은 층에 사는 이웃집 남성이 들어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후 남성은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반소매 옷을 입은 남성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다른 남성도 뒤따라 뛰어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나와 이들을 지켜봅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30대 남성이 집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자 부상을 당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집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흉기에 찔렸으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이들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남성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건물을 수색하던 중 옥상에서 남성을 발견했지만 남성은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서 건물이 울리길래 피해자들은 어깨와 발목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확인 결과 피해자 옆집 주민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이웃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안에는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다른 사망자를 싣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운구 차량이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구 차량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창문으로 차량 안을 들여다보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문을 힘껏 내리칩니다. 문을 열어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운전자를 갓길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갓길 쪽으로 차량을 유도해가지고 바로 내려서 그 심폐소생술을 했죠. 이후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28분쯤 경기 용인시 강릉 방면 영동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운구차에 시신 한 구를 싣고 장례식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질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순찰원, 경찰, 구급대원 등의 조치로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조선의 3대 정원으로 불리는 서울 성북동의 별서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원 내 목조 정자에서 시작됐는데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지붕을 뜯어내야 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고풍스러운 목재 건물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포크레인이 건물 옆부분을 조금씩 허물어뜨립니다. 조선시대 전통 정원인 서울 성북동 별서 안에 있는 송석정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2시 40분쯤. 소방당국은 화재가 석가래나 기둥을 타고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송석정 지붕 등을 허물며 약 4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석가래 쪽에서 지금 연기가 계속 확대 중이었기 때문에 불사기를 동원시켜서 하단 마룻 바닥까지 파괴 작업을 실시했고. 하지만 내부 집기 등이 절반 넘게 소실됐습니다. 성북동 별서는 조선 후기 조성된 전통정원으로 2020년 국가지정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의 3대 정원 중 하나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 사이로 연기가 덮쳐오고 소방대원들이 그 사이로 물줄기를 분사합니다. 경북 영천시의 폐기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팎에 보관된 폐기물이 불타면서 유독성 연기가 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투입했지만 공장 1개동과 창고 1개동이 전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도로에 멈춰선 차량을 향해 한 시민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직접 도로를 통제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한 이 시민, 누구였을까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고속화도로 갓길에 멈춘 흰색 승용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엔진룸에서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잠시 뒤 소방차가 도착해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합니다. 탱크! 물 연결해 급수!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앞부분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운전자는 화재 직후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혼자 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는 거죠? 불을 끄고 있는 소방대원 옆으로 뒤에서 오는 차들을 피하게 신호를 보내는 시민. 40년 넘게 소방관으로 근무한 전 성남 소방서장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불난 차를 보고 트렁크에 넣어놨던 소화기를 꺼내 소방차가 올 때까지 초기 진화도 했습니다. 차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소방관 출신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직 소방서장의 민첩한 대처 덕분에 차량 화재는 2차 사고 없이 진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최근 도심 곳곳에서 늑대 거북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사나워서 물리면 크게 다칠 수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대형 거북이 한 마리가 도심 공원을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바로 옆으로 시민들이 걸어갑니다. 나무 그루터기 사이를 지나가더니 목을 길게 빼 멀리 바라봅니다. 인천 도심공원에 몸통 30cm 길이의 대형 거북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7시 42분쯤. 신고를 받은 구청은 동물 포획업체에 거북이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 거북이는 생태 교란종인 늑대 거북으로 파악됐습니다. 늑대 거북이 발견된 공원입니다. 동물 포획업체는 자라로 착각해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방사했습니다. 포획업체의 실수로 관할구청은 다시 포획에 나섰습니다. 늑대 거북은 북미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성질이 매우 사나운 데다 악력이 강해 물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밖에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빨리 잡았으면 좋겠고 다시 올라와서 주민들 위협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새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다 다 자라면 몸집이 40cm 넘게 커져 하천 저수지 등에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서울 성북천, 경기 용인 하천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정부가 강도 높게 부동산 대출을 조이자 현장에선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출 총량이 반토막 난다는 소식에 은행 창구엔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입니다. 영업이 시작되자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아직 정모도 되지 않은 시각인데요. 이미 은행 내 모든 대출 상담 창구가 꽉 차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강화된 DSR 규정이 적용돼 개인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 난다는 소식에 직장에 연차까지 내며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내일서부터 규제가 좀 더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오히려 대출 받을 수 있느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 바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것도 직접 지점을 찾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미 막혔고 막히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상담하고 결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은행들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어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아파트의 3분의 2가량이 직접 영향을 받을 정도로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970년대생인 중국인 A씨는 서울 강남의 50억 원대 아파트를 3채나 사들였습니다. 그중 2채는 투자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인기 지역 역시 외국인들이 잇따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로 외국인들의 고가 아파트 쇼핑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의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대출받아 집을 산 외국인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에서 들여오잖아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더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인지 확인도 어려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중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 막 사고 국민은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야당은 이번 대책이 결국 현금 부자에게만 날개를 달아줄 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출 규제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에게 유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수요자는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고 대출 필요 없는 자산가들의 투기만 부추길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마포구는 0.98% 뛰었습니다. 월간이 아니고 주간이에요. 왜 이렇게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시민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여 집값을 잡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세금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조세제도의 개편이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경실련도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를 원상 회복하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공약은 현실을 무시한 단순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북러조약 1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문화 장관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병 군인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입장하고 그 뒤를 딸 주혜가 따릅니다. 앞서 입장한 올가 류비모마 러시아 문화장관이 이들을 반깁니다. 혈맹 수준까지 끌어올린 북러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이 열린 겁니다. 공연 말미 지난해 10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 대형 화면에 등장합니다. 사격을 하거나 적진을 돌파하는 모습 등 쿠르스크 훈련 장면이 사진과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맹을 강조하듯 북한과 러시아 양측 군인들이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 우위와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는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북한이 러시아 파병군 모습을 인민들에게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지 2달 만입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과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사자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나 김 위원장이 특수작전 부대원들에게 보낸 공격작전 명령서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장면들도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추가 파병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파병이 군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점을
확인했고 추가 파병에 대한 정당성이나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이 공병과 건설병 위주로 6,000명을 추가 파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일본 규슈 인근의 도카라 열도에서 최근 열흘간 650차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7월 대지진설과 맞물리며 일본 전역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일본 규슈 남서쪽 200km 떨어진 낙도 도카라 열도에서 오늘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낮 12시 36분 규모 4.5의 지진을 포함해 약 1시간 전에도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여러 차례 감지된 건 이달 21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동안 발생한 지진만 최소 65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체가 넘어질 정도의 규모 4 이상 지진도 40번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도카라 열도는 지각 활동이 활발한 규슈 남쪽 화산지대에 속해 있는데 최근 이 지역에 위치한 기리시마 산의 한 화산도 7년 만에 분화했습니다. 일본에선 100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불안하다. 정말 7월 5일 설이 맞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특히 일본 한 작가가 예측한 7월 5일 대재해설 날짜가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一方、日本ではいつどこでも地震が起こる可能性がありますことから、これを機に日頃から地震の備えの確認をお願いいたします。 일본 언론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지진 발생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유럽이 열돔 현상에 갇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그야말로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인에선 46도에 가까운 살인적인 더위로 적색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폭염이 4일 넘게 이어지는 영국의 한 도시. 뜨거운 열기에 잔디가 누렇게 말랐습니다. 시민들은 밀짚 모자에 양산까지 들고도 뜨거운 땡볕을 피해 그늘을 찾아다닙니다. Really hard currently because the temperatures are above 45 degrees. So what I'm doing is mostly avoiding a place with a lot of sun, so walking in shadow. 스페인 남서부 지역에선 현지 시각 어제 60년 만에 최고 기온 46도를 기록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기온이 43도를 넘어선 포르투갈에서는 피서객들이 찜통 더위를 피해 해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선 폭염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유명 관광지인 포세이돈 신전으로 가는 해안도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이탈리아는 27개 도시 중 21곳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열돔 현상 때문으로 서유럽 상공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를 끌어올려 가두면서 더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BBC 등 외신은 앞으로 며칠간 유럽 지역의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는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한 남성이 이웃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헬리콥터에서 지폐와 장미꽃잎이 펑펑 쏟아져 내립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돈을 주우며 즐거워합니다. 상상 같은 일을 현실로 옮겨준 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데럴 토머스의 가족들. 현지 시각 지난 27일 토머스의 장례식이 있던 날 이웃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던 토머스의 뜻을 따라 유족들이 깜짝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이날 공중에 뿌려진 돈은 5,000달러, 우리 돈 약 680만 원. 지역 경찰은 30분 정도 인근 도로를 통제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급히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내부를 확인하더니 주저없이 3단봉으로 차 유리를 깨부숩니다. 잠시 뒤 차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뒷자리에 방치됐던 아기를 구조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는 36도의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40도 넘게 치솟았던 상황.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구조된 아기는 경찰의 빠른 조치 덕분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자의 신원이나 구체적 사건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의 식탁에 와인 대신 초록병의 한국 소주가 놓였습니다. K-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계를 가다 파리에서 조은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 번화가 오데옹역 근처의 한 식당. 젊은 층부터 중년 남성들까지 모인 테이블에 초록색 병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한국술 소주입니다. 식당 홀에도 복숭아 맛, 자몽 맛 등 다양한 소주가 가득합니다. 최근 파리에서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소주 바입니다. 수저 세트부터 한국술 광고가 인쇄된 물병까지 포장마차 특유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Oui, alors Sommeck et soju, j'ai goûté et c'est vrai que je trouve que c'est l'alcool parfait pour aller avec n'importe quel plat coréen. K-팝과 K-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명 스타들이 소주를 즐겨 마시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직접 맛보려는 파리지앵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현지 시각 어제 파리의 한 식당에서는 소주 등 한국술 시음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마시던 와인과 비교해 소주가 목 넘김이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Plus sympathique, plus tendre, si je peux dire ça. 한쪽에서는 붉은 오렌지 향부터 레몬 향까지 소주와 비슷한 청두로 만든 퓨전 형태의 케이크 칵테일도 등장했습니다. 소주가 한식과 잘 어울린다며 한국인처럼 말하는 파리지앵도 있었습니다. Ça va, moi je trouve que ça va beaucoup bien, mais enfin ça va bien avec les soupes. Donc tout ce qui est 육개장, 해장국, les trucs. 20대 프랑스인 2명은 프랑스식 소주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소주는 한국 소주의 정체성을 살려 쌀을 원료로 하지만 프랑스 곤약의 증류기를 활용해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프랑스산이라 적힌 이 제품의 도수는 한국과 비슷한 17도 수준. 한국 병보다 큰 700ml 용량으로 보드카 느낌을 낸 것이 특징입니다. Plutôt que de reprendre des procédés en Corée qui ne sont pas forcément adaptés aux machines françaises, on a plutôt pris conseil auprès des gens qui font déjà de l'alcool de riz en France et on a essayé de remixer cet héritage coréen à l'intérieur. 한국에서 프랑스로 수출된 소주는 지난해 약 13억 원 규모로 5년 전보다 8.4배나 많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올해 추석은 최대 열흘간을 쉴 수 있습니다. 자, 내년엔 어떨까요? 한 번에 쉬는 일수는 짧지만 3일 이상의 미니 연휴는 8번으로 더 많아집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내년도에 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궁금하세요? 내년에는 휴일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직장인들의 삶의 낙인 휴일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하루 적어집니다. 주 5일제 근로자들의 경우 내년에 쉬는 날은 총 118일이 됩니다. 연휴 최장 길이도 짧아집니다. 올해 가장 긴 공휴일은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까지 7일인데 여기에 10월 10일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되면 1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내년에는 설 연휴가 5일로 가장 긴데요. 올해 최장 연휴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좀 아쉽네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장 길이가 짧아지는 대신 3일 이상의 미니 연휴는 더 많아져 8번이 됩니다. 연휴라든가 날짜가 어느 정도 짧으면 멀리 해외를 간다거나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보다는 짧게 해서 미니 여행지를 찾아서 다니고. 짧아진 연휴에 내년에는 단거리 해외여행이나 국내 호캉스로 발길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전북도가 동학혁명 희생자 유족들에게 매달 현금 수당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131년 전 희생자의 증손자녀에게 지원금을 줘야 하나?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국진 기자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발원지인 전북 정읍. 지난 1894년 이곳에선 부패한 조정과 탐관오리, 외세에 맞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이후 갑오개혁, 3.1운동 등 근대 민족운동까지 영향을 줬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습니다. 전북도청은 이런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북에 거주하는 동학혁명 유족 898명에게 유족 수당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유족당 월 10만 원, 연간 예산 10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독립유공자, 6.25 참전 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이지만 동학혁명 유가족은 증손 자녀까지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유가족 898명 중 663명이 증손 자녀들입니다. 현금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임진왜란 의병 후손들도 줘야 되나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명예를 주는 형식은 가능하겠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거는 외세 측면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민주화의 서막 혹은 백성의 주인이다. 당연히 애국 차원이죠. 전북도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이제 남은 장관 자리는 단 두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고사하면서 문체부 장관 고심에 빠진 이재명 대통령, 문화예술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 토니상 수상작인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유 작가 등 문화예술인 수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그 고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며 K문화 수출 역량을 갖춘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나 지원도 대대적으로 좀 늘리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또 전 세계로 좀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앞서 후보자로 검토됐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문화계 전문가를 후보자로 물색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문화산업은 경제와 직결된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는 빵점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연소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지만 49일 만에 빈손으로 물러났습니다. 나병주 기자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말씀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대선 기간 최연소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지만 그가 주장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류인 친윤 세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와해가 결국에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몸부림쳐 본들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용태 위원장의 빈손 퇴임에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소년가장의 예. 처절한 절규 그거라도 받았으면 그래도 힐끗 봐줄 만이라도 한데.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젊은 의원들과 개혁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나왔던 명주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최근 3년 새 7번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임받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직을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은 박수로 겸임을 추인했습니다. 최근 3년 새 7번째 비대위인데 심지어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원내대표가 겸임하게 된 겁니다. 송 원내대표는 8월 전당대회 준비에 곧 착수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당 의사결정 기구가 되겠습니다. 비대위원으로는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사람을 못 구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인난을 핑계로 투톱이 아니라 완톱으로 당분간 가겠다. 107명의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두 개 다 하겠다. 제가 보면 사람들 좀 있는데 아마 이쪽 사람은 죽어도 안 돼. 당 관계자는 김문수, 한동훈 두 유력 주자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추석 전이라는데요.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 둘 다 시기까지 콕 집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제 그만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전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습니다. 3개월 안에 해치우고. 뭐 믿는 구석이 있어요? 방통위원장은 사실 임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방통위 구조를 바꾸는 이 방통위 개편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대로 새 기구가 출범하면 기존 위원장의 임기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 정부가 과기부와 여러 정부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진숙의 임기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이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과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극우의 여전사를 포기하시고 민주진영의 개혁의 여전사가 되셔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동의하십니까? 제 임기 다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 속에 임기 끝까지 채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 임명했는데 러브버거는 뭐예요? 곤충이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이 이번 인사를 두고 러브버그에 비유했습니다. 러브버그, 암수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곤충이죠. 그것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는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실형까지 산 인물이 공직으로 돌아오는 건 국민 모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러브버거에 비유를 한 거네요. 네, 그 대통령의 그 참모들이라고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 말고도 전과에 있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언급을 한 거죠. 정치권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의 무면허 운전 이력, 또 권오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범죄 이력도 거론되는데요. 러브버그, 해충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겐 불쾌하죠. 이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고 하지만 전과 있는 고위직 인사 임명, 국민들에게 유쾌하진 않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상당한 근육질 체질 장관이에요? 스포츠인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정성호 의원 이야기입니다. 사진 속의 근육, 합성이 아닌 이 정 의원 본인 사진입니다. 그냥 보면 모르겠던데 저렇게 보니까 또 대단하네요.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요. 지난달 채널A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해서 밝힌 근육 비결이 덩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제 허벅지 두께만 한데요, 거의? 좀 보이죠, 좀 약간. 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그 법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네.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좀 많이 했었고요. 일부 지지층은 청문회 때 반소매 입자면서 근육 사진까지 공유했습니다. 공격도 덜 받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본인은 대선 전 장관 체질은 아니라고 선 그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거든요.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은 속도감 있게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뭐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여야가 타협하고 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내각에 들어가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지명 안 할 거다 그랬는데 반대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연락받은 걸로 알려진 정 의원. 처음엔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했지만 대통령의 권유에 수락한 걸로 전해집니다. 의외의 근육만큼이나 의외인 장관 변신. 쓴소리 장인답게 자리 올라가도 소신은 그대로였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어젯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팬들이 구단 버스를 가로막고 야유를 퍼부었는데요. FC 서울의 10년간 몸담은 간판 선수 기성용을 떠나보내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FC 서울 버스가 보이자 서포터들이 야유하며 버스를 에워쌉니다. 경기장에선 사용이 금지된 홍염 불꽃까지 터지고 임모와 감독 퇴진을 요구합니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까지 출동하고 김기동 감독이 버스에서 내려 사과한 뒤에야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경기에선 서울이 포항에 4대1 대승을 거뒀지만 응원 대신 야유를 받았습니다. FC 서울 장례식 퍼포먼스는 물론 관중석에서도 구단을 비난하는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팀의 간판 기성용이 전력의 평가를 받고 포항으로 이적하자 항의 차원에서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기성용은 어제 경기 후 사복 차림으로 그라운드로 나와 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FC 서울이라는 팀 외에 다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 기성용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은 시즌은 포항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입니다. 간밤 서울에도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밤에도 열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특보도 전국으로 확대 강화 중입니다. 오늘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진하게 색칠된 곳은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강릉 26도로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35도로 무덥겠고요. 높은 습도로 체감 기온은 더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전북에 최대 50, 그 밖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잠시 물러나며 모레부터는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